어느 날 아침 세수를 하고 고개를 들었다. 거울 속에 누군가가 서 있었다. 눈가에 주름이 깊고 머리카락 사이로 흰색이 늘었고 입꼬리가 예전보다 내려가 있었다. 한참을 들여다보았다. 이것이 나인가? 이 사람이 정말 나인가? 20살 때의 나는 어디로 갔을까? 30살 때 웃던 그 사람은 어디에 있을까? 운동장을 뛰어다니던 그 아이는, 그들은 모두 나였다. 그런데 거울 속 이 사람도 나다.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전부 나일 수 있는가? 우리에게는 참 많은 이름이 있다. 아버지, 어머니, 남편, 아내, 며느리, 사위, 과장, 부장, 선배, 이웃, 친구, 동창. 20대에는 누군가의 자녀였고, 30대에는 누군가의 배우자가 되었고, 40대에는 누군가의 부모가 되었다. 직장에서는 누군가의 상사였고, 누군가의 부하였다. 이 이름들이 나를 대신해왔다. 모임에 가면 이름 대신 직함을 불렀고, 집에 오면 이름 대신 역할을 살았다. 이 이름들을 하나씩 벗겨보면 그 아래에는 무엇이 있을까? 한 겹 벗기고 또 한 겹 벗기고 마지막에 남는 것은 무엇인가? 역할을 모두 내려놓으면 나는 무엇이 되는 걸까? 혹시 아무것도 없는 건 아닐까? 양파를 생각해보자. 껍질을 한 겹 벗긴다. 그 아래 또 껍질이 있다. 또 벗긴다. 또 껍질이다. 계속 벗기다 보면 마지막에 남는 것은 무엇인가? 아무것도 없다. 양파는 껍질 자체가 양파다. 중심에 있는 알맹이 같은 것은 없다. 우리도 그런 것은 아닐까? 아버지라는 껍질, 직장인이라는 껍질, 남편이라는 껍질, 이웃이라는 껍질. 이 껍질들을 전부 벗기면 알맹이 같은 나가 있는 것일까? 아니면 껍질이 곧 나였던 것일까? 이 질문이 무섭다. 무섭지만 피할 수 없다. 나이가 들수록 이 질문이 점점 선명해지기 때문이다. 젊을 때는 바빴다. 일을 해야 했고, 아이를 키워야 했고, 부모를 모셔야 했고, 집을 마련해야 했다. 질문할 틈이 없었다. 그런데 그 바쁨이 거치고 나면 조용한 아침이 찾아온다. 거울 앞에 혼자 서는 아침이 온다. 그때 이 질문이 온다. 나는 누구인가? 이 질문은 오래된 것이다. 수천 년 전부터 사람들이 물어왔다. 동양에서도 서양에서도 이 질문의 답을 찾으려 한 사람들이 있었다. 놀라운 것은 그들의 답이 전부 다르다는 것이다. 서로 모순되고 서로를 뒤집는 답들. 그런데 이상하게도 하나하나 들어보면 다 맞는 것 같다. 오늘 이 시간 이 5개의 답을 따라가 보려 한다. 첫 번째 답은 2400년 전 그리스에서 왔다. 나를 안다는 것이 무엇인지 묻는다. 두 번째 답은 400년 전 프랑스에서 왔다. 모든 것을 잃어도 남는 것이 무엇인지 묻는다. 세 번째 답은 20세기 프랑스에서 왔다. 나를 만든 것이 나인지 남인지 묻는다. 네 번째 답은 2500년 전 인도에서 왔다. 고정된 나가 있기나 한 것인지 묻는다. 다섯 번째 답은 150년 전 독일에서 왔다. 없다면 어떻게 할 것인지 묻는다. 마지막에 여러분이 찾는 것은 정답이 아닐 수도 있다. 오히려 더 깊은 질문일 수도 있다. 그러나 그 질문 자체가 어쩌면 우리가 찾던 것일지도 모른다. 젊을 때는 확실했다. 나는 어떤 사람인가? 라는 질문에 주저없이 답할 수 있었다. 나는 성실한 사람이다. 나는 책임감이 강한 사람이다. 나는 가족을 위해 사는 사람이다. 나는 참을성이 있는 편이다. 이력서를 쓸 때도 그랬고 자기소개를 할 때도 그랬다. 저는 이런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면 그것이 곧 나였다. 이 자기 정의는 삶의 나침반이었다. 나는 성실한 사람이니까 오늘도 일찍 출근한다. 나는 참을성이 강한 사람이니까 이 정도는 견딘다. 나는 가족을 위해 사는 사람이니까
내 것은 나중으로 미룬다. 이 문장들이 매일 아침 나를 움직이게 했다. 이 문장들이 없었다면 30년의 직장 생활을 버틸 수 없었을 것이다. 이 확신은 꽤 오래 갔다. 20대, 30대, 40대. 수십 년을 이 확신 위에서 살았다. 나를 아는 것은 당연한 것이었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는 이미 정해진 것이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그 확신에 금이 가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아주 작은 의심이었다. 새벽에 잠이 깨서 천장을 보고 누워 있을 때 잠은 안 오고 생각이 꼬리를 무는 밤. 그때 문득 이런 생각이 스쳤다. 나는 정말 성실한 사람인가? 아니면 불안해서 쉬지 못하는 사람이었던 건 아닌가? 나는 정말 가족을 위해 산 것인가? 아니면 가족이라는 이름 뒤에 숨어 있었던 건 아닌가? 나는 정말 참을성이 강한 것인가? 아니면 화를 낼 용기가 없었던 건 아닌가? 나는 정말 책임감이 강한 것인가? 아니면 남들의 기대를 저버리는 것이 두려웠던 건 아닌가? 이런 의심은 한 번 시작되면 쉽게 멈추지 않는다. 평생 나라고 믿어온 것들, 나의 성격이라고, 나의 장점이라고, 나의 특징이라고 믿어온 것들. 그것이 어쩌면 나의 본 모습이 아니라 나의 생존 전략이었을 수도 있다는 생각. 성실한 것이 아니라 인정받지 못할까봐 불안했던 것. 참을성이 강한 것이 아니라 갈등이 두려워서 피한 것. 가족을 위한다는 것이 가족에게 기대어 존재감을 확인한 것. 이렇게 뒤집어 보면 나의 장점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나의 상처였을 수도 있다. 나의 미덕이라 믿었던 것이 나의 두려움이었을 수도 있다. 이 생각은 무섭다. 수십 년간 쌓아온 나라는 건물의 기초가 흔들리는 것이니까. 그런데 한 가지 짚어둘 것이 있다. 이 의심은 나이가 들어야 가능한 의심이다. 30대에는 이런 질문을 할 여유가 없다. 바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이유가 있다. 30대에는 아직 자기 이미지를 만들고 있는 중이다. 나는 이런 사람이다. 를 세우는데 온 힘을 쏟고 있는 중이다. 세운 것을 흔드는 것은 여유 있는 사람의 일이 아니라 충분히 세워본 사람의 일이다. 50년, 60년을 살아온 사람만이 이렇게 물을 수 있다. 내가 세운 것이 정말 나였던가? 이 물음은 실패의 증거가 아니다. 성숙의 증거다. 이 당혹감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다. 오히려 솔직한 것이다. 오래 살았다는 것과 자기를 안다는 것은 같은 말이 아니기 때문이다. 거울을 오래 본다고 해서 거울 속 얼굴을 이해하는 것은 아닌 것처럼 이 깨달음은 매우 오래된 것이다. 2400년 전 그리스 가장 신성한 장소인 델포이 신전 입구에 이런 말이 새겨져 있었다. 너 자신을 알라. 수많은 사람들이 이 문장 앞을 지나갔다. 그중 한 사람이 이 말을 평생의 화두로 삼았다. 소크라테스라는 사람이다. 이 사람에 대해 길게 말할 것은 없다. 중요한 것은 그의 생애가 아니라 그가 발견한 것이기 때문이다. 일은 이렇게 시작되었다. 소크라테스의 친구 카이레폰이 델포이 신전에 가서 신탁에 물었다. 소크라테스보다 지혜로운 사람이 있습니까? 신탁은 없다고 대답했다. 소크라테스는 당혹스러웠다. 자기 스스로가 지혜롭다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신탁이 무슨 뜻인지 알아내기 위해 아테네에서 지혜롭다고 소문난 사람들을 찾아다녔다. 정치가, 시인, 장인, 하나같이 자기가 많은 것을 안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이었다. 소크라테스는 그들에게 질문했다. 그리고 질문을 거듭할수록 그들이 안다고 믿는 것이 사실은 모르는 것이었음이 드러났다. 소크라테스의 결론은 이것이었다. 나는 적어도 한 가지를 알고 있다. 내가 모른다는 것을. 나머지 사람들은 그것조차 모른다. 신탁이 나를 가장 지혜롭다고 한 것은 이 때문이다.
플라톤의 변명에 기록된 소크라테스의 말이다. 나는 내가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을 안다. 이 말을 우리 자신에게 적용해 보면 어떨까? 우리는 자기 자신에 대해 이미 답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나는 이런 사람이야. 이 확신은 오랫동안 편안했다. 그런데 소크라테스는 말한다. 그 확신이 진짜인지 물어보았느냐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기 이미지, 나는 이런 사람이야, 는 일종의 안전장치다. 세상이 아무리 흔들려도 나라는 것은 변하지 않는다는 믿음. 이것이 무너지면 발 디딜 곳이 없어진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질문을 피하고 싶어 한다. 모르는 척 하고 싶어 한다. 바쁘게 살면서 묻어두고 싶어 한다. 소크라테스도 이런 반응을 겪었다. 그가 사람들의 무지를 드러내자 아테네 시민들은 분노했다. 결국 그를 재판에 넘겼다. 모르는 것을 보여주었다는 이유로 재판장에서 소크라테스는 이런 말을 했다. 성찰하지 않는 삶은 살 가치가 없다. 이 말을 목숨을 걸고 했다. 사형 선고를 받은 뒤에도 이 말을 철회하지 않았다. 잠깐 이 장면을 생각해보자. 70살 노인이 법정에 서 있다. 500명의 배심원이 그를 내려다보고 있다. 유죄 판결이 나왔다. 벌금을 내거나 추방을 받아들이면 살 수 있다. 그런데 소크라테스는 말한다. 나에게 어떤 벌을 내리든 나는 질문을 멈추지 않겠다. 질문을 멈추느니 죽는 것이 낫다고. 이것은 고집이 아니다. 이것은 확신이다. 나를 아는 것보다 중요한 일은 없다는 확신. 질문하는 삶이 아닌 삶은 살 가치가 없다는 확신. 뒤집어 읽으면 이런 뜻이다. 성찰하는 삶은 살 가치가 있다. 나를 돌아보는 삶은 고통스럽더라도 의미가 있다. 그리고 이것은 나이와 상관없다. 소크라테스는 70에 이 말을 했다. 그런데 소크라테스가 말하고자 한 것은 우리를 괴롭히려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그 반대다. 답을 가지고 있다는 착각 속에서는 더 이상 배울 것이 없다. 모른다는 것을 인정할 때 비로소 진짜 질문이 시작된다. 나를 이미 안다고 생각하면 거기서 멈춘다. 나는 이런 사람이야의 틀 안에 갇힌다. 새로운 가능성이 닫힌다. 나를 모른다고 인정하면 다시 시작할 수 있다. 50에, 60에, 70에도 자기를 새롭게 발견할 수 있다. 모른다는 것은 끝이 아니다. 시작이다. 소크라테스에게는 흥미로운 비유가 하나 있다. 플라톤의 알키비아데스에 나오는 이야기다. 눈은 스스로를 볼 수 없다. 눈이 자기를 보려면 다른 사람의 눈동자를 봐야 한다. 눈동자 한가운데 가장 어두운 곳에 자기 모습이 비친다. 영혼도 마찬가지라고 했다. 영혼이 자기를 알려면 다른 영혼을 들여다봐야 한다. 그리고 그 영혼의 가장 깊은 곳, 가장 좋은 곳에서 자기를 발견한다. 이것은 심오한 이야기다. 나를 알기 위해서는 타인이 필요하다. 혼자서는 자기를 볼 수 없다. 배우자가 비춰주는 나, 자녀가 비춰주는 나, 친구가 비춰주는 나, 이 사람들이 거울이 되어 내가 보지 못하는 나를 보여준다. 그런데 동시에 무서운 비유이기도 하다. 거울마다 다른 내가 비치기 때문이다. 배우자에게 비친 나와 직장 동료에게 비친 나와 자녀에게 비친 나. 이 셋은 전혀 다른 사람이다. 어느 것이 진짜 나인가? 타인의 눈에 비친 나와 내가 아는 나. 이 둘은 같은 사람인가? 이 질문은 나중에 다시 돌아오겠다. 소크라테스는 70살의 재판을 받았다. 젊은 나이가 아니다. 제자들은 도망치라고 권했다. 몰래 감옥을 빠져나갈 방법도 있었다. 소크라테스는 거부했다. 독배를 마시기 전 마지막 순간에도 제자들과 영혼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죽음 앞에서도 질문을 멈추지 않았다. 플라톤의 파이돈에 그 마지막 장면이 기록되어 있다. 소크라테스가 독배를 마시자 제자들이 울기 시작했다. 소크라테스는 오히려 제자들을 꾸짖었다. 울 일이 아니라고.
소크라테스에게 정말 슬픈 것은 자기의 죽음이 아니라 자기와 함께하던 대화가 끝나는 것이었다. 독배의 효과가 온몸으로 퍼져갔다. 발부터 시작해서 다리, 허리까지 차갑게 굳어갔다. 소크라테스는 얼굴을 덮고 있던 천을 잠시 들어 올리고 마지막 말을 했다. 크리톤, 아스클레피오스에게 수탉 한 마리 비친 것을 잊지 마라. 아스클레피오스는 병을 낫게 해주는 신이다. 죽음이 삶이라는 병에서 나음이라는 뜻이었을까? 아니면 철학이라는 치유에 대한 감사였을까? 해석은 여러 가지다. 분명한 것은 이 사람이 죽는 순간까지 성찰했다는 것이다. 이른에도, 그리고 죽음 앞에서도 유머를 잃지 않았다는 것이다. 우리에게도 시간이 있다. 지금은 좀 더 근본적인 질문으로 가보자. 나를 모른다는 것은 이해했다. 소크라테스 덕분에 확신이 아니라 질문이 필요하다는 것도 이해했다. 그렇다면 이런 질문이 따라온다. 확실하게 알 수 있는 나가 정말 있기는 한 건가? 모든 것이 불확실한 이 세상에서 이것만은 확실히 나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있는가? 400년 전 프랑스에서 한 사람이 이 질문에 매달렸다. 그는 모든 것을 의심했다. 세상도 의심했고 자기 몸도 의심했다. 그리고 의심의 끝에서 한 가지 확실한 것을 발견했다. 사람은 나이가 들면서 자기를 규정하던 것들을 하나씩 잃는다. 직장에서 퇴직한다. 나는 땡땡 회사 부장이다. 이 문장이 사라진다. 자녀가 독립한다. 나는 땡땡의 아빠다. 땡땡의 엄마다. 이 말이 예전 같은 무게를 갖지 않는다. 체력이 떨어진다. 나는 건강한 사람이다. 건강검진 결과지 앞에서, 이상소견이라는 네 글자 앞에서 이 자신감이 흔들린다. 부모가 돌아가신다. 나는 누구의 아들이다. 누구의 딸이다. 이 말이 사라진다. 세상에서 나를 가장 오래 알던 사람이 더 이상 없다. 부모가 살아있을 때는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 누군가의 아이였다. 전화를 걸면 밥은 먹었니를 묻는 사람이 있었다. 내 어린 시절을 기억해주는 사람이 있었다. 예순이 넘어도 어머니 앞에서는 아이였다. 그것이 위안이었다는 것을 그때는 몰랐다. 그 사람이 떠나면 세상에서 가장 오래된 거울이 사라진 것이다. 나를 태어날 때부터 비춰주던 거울. 직함이 벗겨지고 역할이 벗겨지고 건강이 벗겨지고 관계가 벗겨진다. 누구에게나 일어나는 일이다. 피할 수 없는 일이다. 퇴직 후 처음 맞는 평일 아침. 알람이 울리지 않는다. 출근할 곳이 없다. 어제까지 분주하던 아침이 오늘은 텅 비어 있다. 거실에 앉아 있으면 시계 소리가 들린다. 예전에는 들리지 않던 소리. 바쁘지 않으니까 들리는 소리. 나는 이제 뭐 하는 사람이지? 이 질문에 답을 못하는 것이 이렇게 두려운 일인 줄 몰랐다. 30년 넘게 자동으로 작동하던 시스템이 멈춘 것이다. 아침에 일어나면 출근, 저녁에 돌아오면 쉬기, 주말에는 집안일. 이 반복이 나를 지탱해주고 있었다는 것을, 그것이 멈추고 나서야 알았다. 그런데 어쩌면 이것이 기회일 수도 있다. 바쁨이라는 방패가 사라지자 지금까지 한 번도 마주하지 않았던 질문이 드러난 것이니까. 우리에게 붙어있던 것들이 하나씩 떨어져 나간다. 그 벗겨짐이 다 끝나고 나면 무엇이 남는가? 이것이 지금의 질문이다. 400년 전 프랑스에서 한 사람이 정확히 이 작업을 했다. 모든 것을 벗겨보겠다고. 의심할 수 있는 것은 전부 의심하겠다고. 르네 데카르트라는 사람이다. 1641년에 쓴 성찰의 첫 부분에서 데카르트는 이렇게 말했다. 내가 지금까지 참이라고 받아들인 것들 가운데 거짓된 것이 너무 많았다. 한 번쯤은 모든 것을 뒤엎고 토대부터 다시 쌓아야 한다. 그는 방 안에 혼자 앉아 난로 앞에서 이 작업을 시작했다. 먼저 감각을 의심했다.
우리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손으로 만져서 세상을 안다. 그런데 감각은 때때로 우리를 속인다. 멀리 있는 탑이 둥글게 보였는데 가까이 가보면 네모났던 것처럼, 물속에 넣은 막대가 꺾여 보이는 것처럼 감각은 믿을 수 없다. 다음으로 현실 자체를 의심했다. 지금 이 순간이 꿈이 아니라는 보장이 있는가? 꿈을 꾸는 동안 우리는 그것이 꿈인 줄 모른다. 지금 이것이 현실이라고 어떻게 확신하는가? 그 다음이 무섭다. 데카르트는 이렇게 상상했다. 만약 전지전능한 악마가 있어서 나의 모든 생각을 조작하고 있다면, 이 더하기 3이 오라고 속이고 있는 것이라면, 내가 몸을 가지고 있다고 속이고 있는 것이라면, 요즘식으로 말하면 이런 것이다. 우리가 사는 이 세계가 거대한 가상현실은 아닌가? 누군가 만들어 놓은 시뮬레이션 속에 우리가 들어앉아 있는 것은 아닌가? 데카르트는 이 의심을 끝까지 밀어붙였다. 감각도 믿을 수 없고, 현실도 믿을 수 없고, 수학도 믿을 수 없고, 심지어 내 몸이 있다는 것도 믿을 수 없다. 모든 것이 무너졌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데카르트는 한 가지를 발견했다. 의심하고 있는 바로 이 순간, 의심하고 있는 나는 존재해야 한다. 악마가 나를 속이고 있다 해도 속으려면 내가 있어야 한다. 모든 것이 거짓이라 해도 그것을 거짓이라고 생각하는 내가 있어야 한다. 1637년 방법소설에 처음 등장한 이 유명한 문장.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더 정확하게는 성찰에서 이렇게 쓰였다. 나는 있다. 나는 존재한다. 모든 것을 의심해도 무너지지 않는 한 가지. 그것이 바로 생각하는 나라는 것. 이것을 우리 삶에 가져와 보자. 퇴직, 역할의 상실, 체력의 약화, 관계의 변화, 부모의 부재. 이것들이 하나씩 사라질 때 마치 데카르트가 모든 것을 의심한 것처럼 우리에게서 하나씩 벗겨진다. 그때 남는 것이 무엇인가? 데카르트는 말한다. 생각하고 느끼고 기억하고 걱정하고 기뻐하고 슬퍼하는 나. 그것이 남는다고. 여기에 위로가 있다. 퇴직이 나를 없앤 것이 아니다. 자녀의 독립이 나를 지운 것이 아니다. 그것들은 내가 걸치고 있던 옷이었을 뿐이다. 옷을 벗어도 몸은 있다. 역할을 벗어도 나는 있다. 새벽에 잠이 깨서 천장을 보고 있을 때, 걱정이 꼬리를 물고 이어질 때, 그 생각이 바로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다. 걱정이 있다는 것은 나라는 존재가 있다는 것이다. 고민이 있다는 것은 생각하는 주체가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다. 논리적 필연이다. 데카르트의 방법적 회의가 보여준 것은 의심의 끝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단 하나의 사실이 있다는 것이다. 모든 것을 잃어도 생각하는 나는 남는다. 느끼는 나는 남는다. 데카르트에게는 또 하나의 흥미로운 생각이 있다. 성찰 2편에 나오는 밀랍 이야기다. 벌집에서 갓 꺼낸 밀랍 하나를 가져왔다. 아직 꿀맛이 남아있고 꽃 향기가 나고 단단하고 특정한 색깔과 형태가 있다. 두드리면 소리도 난다. 이 밀랍을 불 가까이 가져간다. 냄새가 사라지고 형태가 무너지고 색이 변하고 소리도 나지 않는다. 부드럽게 녹아버린다. 모든 감각적 성질이 변했다. 그런데 우리는 안다. 이것이 여전히 같은 밀랍이라는 것을. 그것을 아는 것은 눈이 아니다. 코가 아니다. 손이 아니다. 이성이다. 마음이다. 겉이 아무리 변해도 그것이 같은 것이라는 것을 아는 힘이 우리 안에 있다. 이것을 우리 자신에게 적용해보자. 20살에 나와 60살에 나. 얼굴이 다르고 몸이 다르고 목소리도 달라졌다. 좋아하는 것이 바뀌었고 생각하는 방식도 변했다. 겉으로 보면 완전히 다른 사람이다. 그런데 우리는 안다. 그 사람이 나라는 것을, 30년 전에 그 사람과 지금의 이 사람이 같은 사람이라는 것을. 그것을 아는 것은 감각이 아니다. 내 안에 어떤 힘이다.
밀랍의 교훈은 이것이다. 겉이 아무리 변해도 그것을 동일한 것으로 알아보는 힘이 우리 안에 있다. 이 힘은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다. 나 자신 안에 있다. 몸이 늙어도, 체력이 떨어져도, 역할이 바뀌어도 여전히 나를 나로 아는 무언가가 있다. 데카르트가 발견한 것은 이것이다. 감각으로는 알 수 없지만 이성으로는 분명히 아는 것. 퇴직 후 거울을 볼 때 이 사람이 나인가? 라는 의문이 드는 것은 감각의 반응이다. 눈에 보이는 것이 기억 속 나와 다르니까. 그러나 이 사람이 나다라는 것을 아는 것은 감각이 아닌 어떤 힘의 반응이다. 데카르트라면 이렇게 말했을 것이다. 겉이 아무리 변해도 당신은 여전히 당신이다. 그것을 아는 힘이 당신 안에 있다. 그런데 정말 그런가?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떠오른다. 나는 생각한다고 했는데 그 생각은 정말 나의 것인가? 데카르트 당대에도 이 반론이 있었다. 철학자 피에르 가센디는 이렇게 물었다. 나는 생각한다에서 나라는 존재가 이미 들어있지 않은가? 100여 년 뒤 독일의 사상가 리히텐베르크는 이것을 더 밀어붙였다. 정확히 말하면 생각이 일어나고 있다일 뿐이지 내가 생각하고 있다라고 말할 근거가 어디 있는가? 이 반론은 날카롭다. 잠깐 멈추고 생각해보자.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 가치관, 습관, 판단 기준, 좋고 싫음, 이것들은 어디에서 온 것인가? 어머니에게서 물려받은 걱정하는 습관, 아버지에게서 배운 참는 방식, 학교에서 주입된 성공의 기준, 사회가 정해준 어른다운 모습. 이 모든 것이 합쳐져서 나의 생각이라고 부르는 것을 만들었다면 이것은 정말 나의 생각인가? 아니면 다른 사람들의 생각이 나라는 그릇에 담긴 것인가? 내 생각인가? 남들의 생각이 나라는 그릇에 담긴 것인가? 이 질문을 정면으로 마주한 사람이 있었다. 20세기 프랑스. 카페에서 글을 쓰고 무대 위에서 지옥을 보여준 사람. 그가 발견한 것은 불편하지만 중요한 진실이었다. 카페에 앉아 있다고 상상해보자. 혼자 커피를 마시고 있다. 편안하다. 아무도 나를 보지 않는다. 그런데 누군가 나를 쳐다보고 있다는 것을 느끼는 순간 모든 것이 달라진다. 자세를 고쳐 앉는다. 표정을 의식한다. 커피잔을 드는 손동작도 달라진다. 아까와 같은 사람인데 전혀 다른 사람이 된다. 무엇이 바뀐 것인가? 커피가 바뀐 것도 아니고 의자가 바뀐 것도 아니다. 달라진 것은 단 하나. 누군가의 시선이 나에게 닿았다는 것. 시선. 이 작은 것이 사람을 바꾼다. 이것은 카페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다. 직장에서도 그랬다. 상사가 지나가면 자세가 달라졌다. 부하 직원 앞에서는 다른 사람이 되었다. 집에서도 마찬가지다. 아이들 앞에서의 나와 배우자와 둘만 있을 때의 나와 시부모 앞에서의 나. 전부 다른 사람이다. 그러면 어느 것이 진짜 나인가? 혼자 있을 때의 나가 진짜인가? 그런데 혼자 있을 때도 남들이 보면 어떻게 생각할까를 의식하고 있지 않은가? 어떻게 보일까가 우리 삶에 차지하는 비중을 생각해보라. 옷을 고를 때, 말을 할 때, 화를 참을 때, 웃을 때, 얼마나 많은 순간에 우리는 남의 눈을 의식하고 있는가? 50년 넘게 산 사람이라면 이것을 잘 안다. 직장에서의 30년은 끊임없는 시선과의 싸움이었다. 상사의 시선, 동료의 시선, 거래처의 시선. 저 사람은 유능한가, 무능한가? 저 사람은 믿을만한가, 아닌가? 이 시선들이 겹겹이 쌓여서 직장에서의 나를 만들었다. 그리고 그 나는 내가 원하는 나가 아니라 남이 기대하는 나였다. 집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자녀 앞에서는 흔들리지 않는 부모여야 했고, 배우자 앞에서는 듬직한 남편이거나 살림 잘하는 아내여야 했고, 시부모 앞에서는 예의 바른 며느리거나 효도하는 사위여야 했다.
어느 곳에서도 그냥 나인 적이 없었다. 특히 나이가 들면서 이 시선의 감옥은 더 단단해진다. 아버지답게 해야지. 어머니는 참아야 하는 거야. 나이에 맞게 행동해야지. 그 나이에 아직도 그런 걸 해? 이 말들은 처음에는 바깥에서 왔다. 부모가 했고, 이웃이 했고, 사회가 했다. 그런데 가장 무서운 것은 어느 순간부터 이 말들이 안에서 나온다는 것이다. 남이 하는 말이 아니라 내가 나에게 하는 말이 되어 있다. 내 나이에 이런 거라면 창피하지. 이제 와서 새로운 걸 배우면 뭐하나. 이것은 누구의 목소리인가? 나의 목소리인가? 아니면 수십 년간 들어온 타인의 목소리가 내 것이 되어버린 것인가? 거울 앞에 서서 자기를 볼 때 우리는 자기 눈으로 보고 있는 것이 아니다. 타인의 눈으로 자기를 보고 있다. 이 나이에 이 정도면 괜찮은 건가? 남들은 나를 어떻게 볼까? 이 눈은 내 눈이 아니다. 그런데 내 눈인 줄 알고 있다. 이것이 문제다. 20세기 프랑스의 철학자 장폴 사르트르가 이 문제를 정확히 짚었다. 사르트르는 카페에서 웨이터 한 명을 관찰했다. 존재와 무에 나오는 유명한 장면이다. 이 웨이터는 아주 완벽했다. 동작이 정확하고 신속하고 표정이 공손하고 모든 것이 웨이터다웠다. 그런데 사르트르는 느꼈다. 이 사람은 웨이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웨이터를 연기하고 있다고. 사르트르는 이것을 자기기만이라 불렀다. 자기기만이란 자기의 자유를 부정하는 것이다.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라고 말하면서 고정된 역할에 숨는 것이다. 나는 가장이니까 힘들어도 참아야지. 이것은 사르트르가 보기에 자기기만이다. 가장이란 역할 뒤에 숨어서 진짜 감정과 진짜 선택을 회피하는 것이다. 나는 이 나이에 새로운 것을 시작할 수 없어. 이것도 자기기만이다. 나이라는 규정 뒤에 숨어서 자유를 포기하는 것이다. 사르트르의 유명한 말이 있다. 1945년 강연 실존주의는 휴머니즘이다에서 한 말이다. 실존은 본질에 앞선다. 이 말은 이런 뜻이다. 종이칼은 만들어지기 전에 종이를 자르기 위한 것이라는 용도가 정해져 있다. 본질이 먼저고 존재가 나중이다. 그런데 인간은 다르다. 인간은 먼저 태어난다. 그리고 나서 자기가 무엇인지를 만들어간다. 미리 정해진 본질이 없다. 이것은 자유다. 그러나 끔찍한 자유이기도 하다. 모든 것을 스스로 선택해야 하고 그 책임을 전부 자기가 져야 하기 때문이다. 사르트르는 1944년 희곡 닫힌 방에서 이것을 무대 위에 올렸다. 세 사람이 한 방에 갇혀 있다. 이들은 죽은 뒤 지옥에 온 것이다. 그런데 지옥에 불구덩이도 없고 고문 도구도 없다. 그냥 방 하나에 소파 3개, 그리고 3사람. 이 방에는 거울이 없다. 자기 얼굴을 볼 수 없다. 타인의 눈에 비친 자기만 볼 수 있다. 3사람은 서로를 바라본다. 판단하고 평가하고 규정한다. 그 시선이 나를 하나의 이미지로 고정시킨다. 가르생은 자기가 비겁자가 아니라고 증명하고 싶어 한다. 그런데 이네스는 그를 비겁자로 본다. 가르생이 아무리 해명해도 소용이 없다. 이네스의 시선 속에서 그는 이미 비겁자다. 에스텔은 자기 얼굴을 보고 싶어 한다. 거울이 없으니까 이네스에게 비춰달라고 한다. 그런데 이네스가 비춰주는 얼굴은 에스텔이 원하는 얼굴이 아니다. 3사람은 서로를 필요로 하면서 동시에 서로를 가둔다. 서로가 서로의 거울이면서 서로의 감옥이다. 방을 나갈 수 없다. 영원히. 이것이 사르트르가 보여준 지옥이다. 이 희곡에서 가르생이 외치는 가장 유명한 대사가 바로 그 문장이다. 타인은 지옥이다. 이 말은 인간관계가 힘들다는 뜻이 아니다. 타인의 시선이 나를 대상으로 만들고 나를 하나의 고정된 이미지로 가둔다는 뜻이다. 여기서 앞장의 소크라테스가 한 눈동자 비유를 다시 떠올려 보자. 소크라테스는 나를 알려면
타인의 눈에 비친 나를 봐야 한다고 했다. 사르트르는 한 발 더 나아간다. 타인의 눈에 비친 나는 진짜 내가 아닐 수 있다고. 타인의 시선은 나를 비추는 것이 아니라 나를 만들고 있을 수 있다고. 비추는 것과 만드는 것은 전혀 다른 일이다. 거울은 있는 그대로를 보여주지만 타인의 시선은 자기가 보고 싶은 것을 투영한다. 그런데 사르트르의 말에는 잔인함과 해방이 동시에 있다. 잔인한 쪽은 이것이다. 우리에게 핑계가 없다는 것. 어쩔 수 없었어. 상황이 그랬어.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사르트르는 말한다. 아니다. 선택한 것이다. 다르게 선택할 수도 있었다. 지금도 다르게 선택할 수 있다. 해방의 쪽은 이것이다. 지금까지 어떤 삶을 살았든 지금 이 순간 다르게 시작할 수 있다. 나이가 50이든 60이든 70이든 타인이 정해준 나이에서 벗어날 수 있다. 나이에 맞게 살아야 한다는 누가 정했는가? 이 나이에 이것은 안 된다는 누가 정했는가? 그것은 사회가 정한 것이지 내가 정한 것이 아니다. 내가 동의하지 않으면 그것은 나의 규칙이 아니다. 이것이 사르트르의 불편하지만 동시에 강력한 메시지다. 그런데 여기서 한 걸음 더 가보자. 소크라테스도 데카르트도 사르트르도 모두 하나를 전제하고 있다. 나라는 것이 있다는 것. 찾든 확인하든 자유롭게 만들든 어쨌든 나라는 존재는 있다고 본다. 소크라테스는 나를 모른다고 했지만 모를 나가 있다고 전제했다. 데카르트는 모든 것을 의심했지만 의심하는 내가 있다는 것에 도달했다. 사르트르는 타인의 시선이 나를 가둔다고 했지만 가치는 내가 있다고 전제했다. 세 사람 모두 나라는 중심축이 있다고 본 것이다.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는 달랐지만 어떤 형태로든 나가 있다는 점에서는 같았다. 그런데 만약 고정된 나라는 것 자체가 처음부터 없었다면 어떻게 되는가? 수레를 생각해보자. 바퀴를 빼고 축을 빼고 멍에를 빼고 바닥판을 빼면 수레는 어디에 있는가? 이 질문을 2500년 전 인도에서 한 사람이 물었다. 그리고 그 답은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전부 뒤집는다. 서랍을 뒤지다가 옛 사진 한 장을 꺼냈다. 20살 때의 사진이다. 한참을 들여다본다. 이 사람이 나라고 얼굴이 다르고 몸이 다르고 눈빛이 다르다. 저 때는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것 같았다. 세상이 두렵지 않았다. 지금은 다르다. 그 사진 속 사람과 지금의 나 사이에 40년이 있다. 그 사이에 얼마나 많은 것이 바뀌었는가. 얼굴만 바뀐 것이 아니다. 30살 때 중요하게 여기던 것이 50대가 되니 아무것도 아니었다. 40대에 화나던 것이 60대에는 웃음이 난다. 가치관이 바뀌었다. 좋아하는 것이 바뀌었다. 화나는 것이 바뀌었다. 슬퍼하는 방식도 바뀌었다. 같은 이름을 쓰고 있고 같은 주민등록번호를 가지고 있다. 그런데 안에 있는 것은 전혀 다른 사람이다. 기억도 그렇다. 형제자매와 어릴 적 이야기를 하면 놀라운 일이 벌어진다. 같은 사건인데 기억이 다르다. 그때 아버지가 이렇게 말씀하셨잖아. 아니야. 그렇게 말씀 안 하셨어. 누가 맞는 것인가? 어쩌면 둘 다 맞지 않을 수도 있다. 기억은 녹화기가 아니다. 기억은 매번 다시 쓰이는 이야기다. 떠올릴 때마다 조금씩 바뀐다. 감정에 따라 색이 달라진다. 시간이 지나면 세부가 흐려지고 없던 것이 추가되기도 한다. 기억 속에 나도 고정된 것이 아니다. 행복했던 추억도 시간이 지나면 빛이 바랜다. 반대로 힘들었던 시간이 나중에 돌아보면 그립기도 하다. 같은 사건인데 20대에 떠올릴 때와 60대에 떠올릴 때 전혀 다른 느낌이 든다. 기억이 바뀐 것인가? 내가 바뀐 것인가? 아마 둘 다일 것이다. 기억은 과거를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책문이 아니라 현재의 내가 과거를 재해석하는 과정이다. 그렇다면 기억에 기반한 나라는 것도
매번 새로 쓰이는 이야기인 셈이다. 몸이 변하고 생각이 변하고 감정이 변하고 기억이 변한다. 그렇다면 무엇이 나를 나로 만드는 것인가? 이 질문에 2500년 전 인도에서 한 현자가 답했다. 붓다라고 불리는 사람이다. 그의 답은 놀랍다. 나를 나로 만드는 것은 없다. 왜냐하면 고정된 나 자체가 없기 때문이다. 이것을 무아라고 한다. 영원하고 변하지 않는 나는 존재하지 않는다. 붓다는 이것을 세상의 세 가지 특징 중 하나로 꼽았다. 모든 것은 변한다는 무상, 모든 존재는 궁극적으로 만족을 줄 수 없다는 고, 그리고 영원한 자아는 없다는 무아. 이 세 가지를 삼법인이라 한다. 그 중에서도 무아는 가장 이해하기 어렵고 가장 받아들이기 어려운 가르침이다. 왜냐하면 나가 없다는 말은 모든 것을 뒤흔들기 때문이다. 이 말을 처음 들으면 당혹스럽다. 나는 분명히 여기 있다. 숨을 쉬고 있고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나는 없다니 무슨 말인가? 붓다의 제자 나가세나와 밀린다 왕의 대화가 이것을 설명해 준다. 밀린다 왕문경에 기록된 이야기다. 밀린다 왕이 물었다. 그대는 나가세나라는 사람이 아니요? 나가세나가 대답했다. 왕이여, 여기에 수레가 있습니다. 바퀴가 수레입니까? 아니요. 축이 수레입니까? 아니요. 멍에가 수레입니까? 아니요. 바닥판이 수레입니까? 아니요. 그렇다면 이것들을 모두 치우면 수레가 있습니까? 없소. 나가세나가 말했다. 왕이여, 수레라는 것은 이 부품들이 모여 있을 때 붙이는 이름일 뿐입니다. 부품과 별도로 존재하는 수레 자체는 없습니다. 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무아의 핵심이다. 붓다는 인간을 5가지 요소로 나누었다. 이것을 오운이라 한다. 색, 몸이다. 물질적 형태, 수, 느낌이다. 좋고 싫고 편한 반응, 상, 인식이다. 무엇인가를 알아차리는 작용, 행, 의지다. 무엇인가를 하려는 마음의 움직임, 식, 의식이다. 알아차림 그 자체. 이 5가지가 모여서 나라는 경험을 만든다. 수레의 부품들이 모여서 수레라는 이름이 붙는 것처럼. 그런데 이 5가지 중 어느 하나도 고정된 나가 아니다. 몸이 나인가? 20대의 몸과 60대의 몸은 완전히 다른 몸이다. 느낌이 나인가? 아침에 기분 좋다가 점심에 짜증이 나고 저녁에 우울해진다. 생각이 나인가? 30살의 생각과 60살의 생각이 다르다. 불교 전통에는 이런 비유가 전해진다. 촛불이 타고 있다. 1시간 전의 불꽃과 지금의 불꽃, 같은 불인가? 심지가 타고, 초가 녹고, 공기가 흐른다. 불꽃은 매 순간 달라지고 있다. 그런데 우리는 같은 불이라고 말한다. 나도 마찬가지다. 매 순간 변하고 있지만 우리는 같은 나라고 말한다. 그 같은 나는 이름일 뿐이다. 실체가 아니다. 처음에는 무섭게 느껴질 수 있다. 고정된 내가 없다면 무엇을 붙잡고 살아야 하는가? 그런데 붓다의 가르침을 더 들어보면 이것은 공포가 아니라 해방이다. 왜냐하면 고통의 원인이 바로 이 나에 대한 집착이기 때문이다. 나는 건강한 사람이다. 이 생각에 매달리면 병이 찾아왔을 때 무너진다. 나는 좋은 부모다. 이 생각에 매달리면 자식이 원망할 때 무너진다. 나는 성공한 사람이다. 이 생각에 매달리면 뜻대로 안 될 때 무너진다. 고정된 나에 대한 집착. 이것이 고통을 만든다. 나는 건강해야 한다가 아니라 나는 건강한 사람이다에 매달릴 때 건강이 흔들리는 것이 자기 존재 자체의 위기가 된다. 병이 온 것이 아니라 내가 무너진 것이 된다. 이것이 불필요한 고통이다. 병 자체의 고통에 정체성의 위기라는 고통이 더해지는 것이다. 나는 사랑받는 부모다 라는 이미지에 매달릴 때도 마찬가지다. 자식이 명절에 와서 예전 같지 않게 대하면 자식의 변화가 나의 위기가 된다. 자식이 변한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기대가 현실과 맞지 않게 된 것인데 이미지에 매달리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보이지 않는다. 놓는다는 것은 자식을 포기하라는 뜻이 아니다. 관계를 끊으라는 뜻이 아니다. 사랑받는 부모라는 고정된 이미지를 놓으라는 뜻이다. 이미지를 놓으면 있는 그대로의 관계가 보인다. 부족함 대신 있음이 보인다. 불교의 가르침에는 이런 비유가 있다. 뜨거운 숯을 손에 쥐고 이것은 내 것이라고 움켜쥐면 화상을 입는다. 놓으면 고통이 끝난다. 나에 대한 집착도 마찬가지다. 젊을 때는 나를 세우는 것이 중요했다. 나의 정체성, 나의 위치, 나의 성취, 나의 역할. 이것들을 벽돌처럼 쌓아 올렸다. 학력, 경력, 재산, 명예, 가족. 이 탑이 곧 나였다. 그러나 인생의 후반에 접어들면 세운 것들이 하나씩 흔들리는 것을 경험한다. 동창회에 나가면 빈자리가 보인다. 작년까지 같이 웃던 사람이 올해는 없다. 아무도 그 이야기를 먼저 꺼내지 않는다. 모두가 알고 있기 때문이다. 자기에게도 그 차례가 온다는 것을. 건강검진을 받고 나면 숫자가 달라져 있다. 작년에 정상이었던 것이 올해는 아니다. 무릎이 아프고 눈이 침침하고 밤에 화장실을 여러 번 간다. 20대에 당연했던 것들이 하나씩 사라진다. 밤새 놀 수 있는 체력, 계단을 뛰어오르는 다리, 작은 글씨를 읽는 눈. 이것은 상실인가? 우리는 이것을 상실이라고 부른다. 젊음을 잃었다. 건강을 잃었다. 체력을 잃었다. 이 말에는 전제가 있다. 원래 내 것이었는데 뺏겼다는 전제. 원래 영원해야 할 것이 사라졌다는 전제. 이때 붓다의 가르침은 말한다. 무너진 것이 아니다. 원래 고정된 것이 아니었다. 변하는 것이 본래의 모습이다. 이 말이 처음에는 차갑게 들릴 수 있다. 그러나 조금 더 생각해보면 이 말에 깊은 온기가 있다. 무너졌다는 것은 영원해야 할 것이 깨졌다는 뜻이다. 그런데 영원한 것이 처음부터 없었다면 깨진 것이 아니다. 흐른 것이다. 강물은 흐른다. 흐르는 것이 강물의 본질이다. 멈추면 그것은 더 이상 강이 아니다. 나도 흐른다. 변하는 것이 나의 본래 모습이다. 변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은 강에게 멈추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 나이 드는 것이 슬픈 일인가? 몸이 변하는 것이 두려운 일인가? 변하는 것이 살아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이다. 변하지 않는 것은 죽은 것뿐이다. 젊을 때는 이것을 이해하기 어렵다. 변하지 않는 나를 세우는 것이 급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50년, 60년을 살아보면 체감하게 된다. 나라는 것은 항구적인 건축물이 아니라 매일 조금씩 모양이 바뀌는 강줄기 같은 것이라는 것을. 20대의 강과 60대의 강은 같은 강인가, 다른 강인가? 같은 이름으로 불리지만 흐르는 물은 한순간도 같은 적이 없다. 그것이 강이다. 그것이 나다. 앞에서 데카르트가 생각하는 내가 진짜 나라고 했을 때 붓다의 시선으로 보면 이런 질문이 된다. 그 생각은 아침의 것인가? 저녁의 것인가? 어제의 것인가? 오늘의 것인가? 생각은 왔다가 간다. 왔다가 가는 것을 나라고 부를 수 있는가? 데카르트가 찾은 확실한 나, 생각하는 나조차도 붓다에게는 오운 중 하나인 식, 즉 의식일 뿐이다. 의식도 다른 모든 것과 마찬가지로 조건에 따라 일어나고 조건이 사라지면 멈춘다. 영구적인 것이 아니다. 사르트르가 타인의 시선이 나를 규정한다고 했을 때 붓다의 시선으로 보면 이런 질문이 된다. 규정당할 고정된 내가 처음부터 없다면 타인의 시선이 무엇을 규정하겠는가? 가두려 해도 가둘 것이 없다. 흐르는 물을 손으로 잡으려는 것과 같다. 그렇다면 여기서 끝인가? 나는 없으니까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는 건가? 그냥 흘러가면 되는 건가? 아니다. 전혀 다른 답이 하나 더 있다. 없다면 직접 만들면 된다. 돌아보면
우리는 짐을 지고 사는 삶을 살아왔다. 부모가 원하는 대로 공부했다. 사회가 정한 대로 취직했다. 관습이 시키는 대로 결혼했다. 다 그렇게 사니까 그렇게 살았다. 솔직하게 물어보자. 대학을 선택할 때 정말 내가 좋아하는 것을 골랐는가? 아니면 취업이 잘 되는 곳을 골랐는가? 직장을 고를 때 정말 하고 싶은 일을 골랐는가? 아니면 안정적인 곳을 골랐는가? 아이를 키울 때 아이가 진짜 좋아하는 것을 지지했는가? 아니면 내가 못한 것을 대신 시켰는가? 이 모든 선택에는 해야 하니까가 붙어 있었다. 해야 하니까 했다. 그래야 하니까 그랬다. 어른이니까 참았다. 부모니까 희생했다. 가장이니까 버텼다. 수십 년을 그렇게 살았다. 묵묵히, 성실하게, 참으며. 독일의 철학자 프리드리히 니체는 이 모습을 한마디로 불렀다. 낙타. 니체의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제1부에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 정신에는 세 가지 변화가 있다. 낙타가 되고 사자가 되고 마지막에 아이가 된다. 낙타는 짐을 지는 존재다. 무거운 것을 묵묵히 받아들인다. 해야 한다를 받아들인다. 그리고 짐을 진 채 사막으로 간다. 이것이 우리의 20대, 30대, 40대였다. 어쩌면 50대까지도. 부모의 기대라는 짐, 직장의 의무라는 짐, 가정의 책임이라는 짐, 사회적 체면이라는 짐. 이 짐들은 무거웠지만 지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짐을 지는 것이 편하기도 했다. 짐이 있으면 방향이 정해져 있다. 이 짐을 어디까지 져야 한다는 목적이 있다. 아이를 대학 보내야 한다. 집 대출을 갚아야 한다. 부모님 병원비를 대야 한다. 이런 무게가 역설적으로 삶의 의미를 주었다. 짐이 사라지면 방향도 사라진다. 자유는 왔지만 나침반은 없다. 이것이 퇴직 후, 자녀 독립 후 많은 사람들이 겪는 혼란의 본질이다. 그런데 사막 한가운데서 변화가 일어난다. 니체가 말하는 두 번째 단계, 사자. 사자는 너는 해야 한다를 거부하고 나는 원한다를 선언한다. 니체는 이렇게 썼다. 너는 해야 한다라는 거대한 용이 길을 막고 있다. 용의 비늘마다 너는 해야 한다가 금빛으로 빛난다. 천년의 가치가 그 비늘 위에서 빛난다. 사자는 이 용에게 맞선다. 나는 원한다고 말한다. 이것이 인생의 후반에 찾아오는 순간이다. 퇴직 후, 자녀 독립 후, 건강이 흔들릴 때, 이제 남이 원하는 대로 살 수는 없다. 수십 년간 지고 있던 짐을 내려놓는 순간, 해야 한다를 거부하는 순간, 나는 원한다를 처음으로 말하는 순간. 그런데 여기에 함정이 있다. 수십 년간 해야 한다로만 살았기 때문에 원한다를 말하는 법을 잊어버린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낙타는 짐을 지는 법은 알지만 자유롭게 뛰는 법은 모른다. 퇴직하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겠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퇴직하니까 뭘 하고 싶은지 모르겠다. 이것은 당연한 일이다. 30년 넘게 원한다라는 근육을 쓰지 않았기 때문이다. 사자가 된다는 것은 원한다를 다시 배우는 것이다. 그런데 니체는 말한다. 사자만으로는 부족하다. 사자는 거부할 수 있지만 새로운 것을 창조하지는 못한다. 싫다는 말할 수 있지만 이것을 만들겠다는 아직 모른다. 세 번째 단계가 있다. 아이. 니체는 이렇게 썼다. 아이는 순진무구함이며 망각이며 새로운 시작이며 놀이이며 스스로 구르는 바퀴이며 최초의 움직임이며 신성한 긍정이다. 이것은 어린아이로 돌아가란 뜻이 아니다. 수십 년의 경험과 지혜를 가진 채 새롭게 시작하란 뜻이다. 낙타의 인내도 가지고 있고 사자의 용기도 가지고 있으면서 아이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것. 이것이 니체가 말하는 마지막 변화다. 네가 되어라.
니체가 즐거운 학문에서 그리고 차라투스트라에서 반복한 이 문장은 이상하게 들린다. 나는 이미 나인데 왜 내가 되라고 하는가? 바로 여기에 핵심이 있다. 지금까지의 나는 내가 만든 나가 아니다. 부모가 원하는 나, 사회가 정한 나, 타인이 규정한 나, 습관이 굳힌 나. 이것은 아직 진짜 내가 아니다. 진짜 나는 앞으로 만들어갈 나다. 과거에 있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 있는 것이다. 발견이 아니라 창조다. 니체의 말에 따르면 자기를 알기 위한 첫 번째 단계는 자기에 대해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전부 잊는 것이다. 우리가 나라고 알고 있는 것은 사실 수많은 충동과 욕구와 가치가 뒤섞인 혼돈이다. 그 혼돈 속에서 자기만의 질서를 만들어내는 것, 그것이 네가 되어라의 진짜 의미다. 흥미로운 것은 니체의 즐거운 학문이 쓰인 배경이다. 1882년, 니체는 인생의 가장 낮은 곳에 있었다. 심한 편두통과 시력 악화로 교수직을 사임한 뒤였고, 가까운 친구와도 멀어진 뒤였고, 이전 저작의 반응도 실망스러웠다. 그런데 이 시기에 쓴 책의 제목이 즐거운 학문이다. 그리고 이 책에서 네가 되어라가 처음 등장한다. 가장 힘든 시기에 가장 긍정적인 말을 한 것이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분명하다. 새로운 시작에 완벽한 조건이 필요한 것은 아니라는 것. 니체는 건강도 잃었고, 직업도 잃었고, 친구도 잃었다. 그런데 바로 그 시점에서 네가 되어라를 썼다. 모든 것이 무너진 자리에서 자기를 새로 만들기 시작한 것이다. 50대에 직장을 떠나야 했던 사람, 60대에 건강이 흔들린 사람, 배우자를 잃은 사람, 자식과 멀어진 사람, 이 모든 상실의 자리가 니체에게는 출발점이다. 무너진 곳에서 시작하는 것, 그것이 진짜 네가 되어라의 의미다. 50대에 그림을 배우는 사람이 있다. 60대에 글을 쓰기 시작하는 사람이 있다. 70대에 악기를 배우는 사람이 있다. 세상은 말한다. 그 나이에 무슨, 이제 와서 뭘. 니체는 차라투스트라에서 이렇게 썼다. 네가 덕을 가지고 있고 그것이 네 고유의 덕이라면 그것은 누구와도 공유하지 않는 것이다. 남이 이해하지 못해도 상관없다. 그것이 나의 것이라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니체에게는 또 하나의 중요한 말이 있다. 스승에게 영원히 제자로만 남는 것은 스승에게 보답하는 길이 아니다. 이 말을 넓게 읽어보자. 부모가 가르쳐준 대로만 사는 것은 부모에게 보답하는 것이 아니다. 진짜 보답은 배운 것을 넘어서는 것이다. 자기만의 길을 만드는 것이다. 부모 세대가 성실과 인내를 가르쳤다면 그것을 배운 뒤 거기서 멈추는 것이 효도가 아니다. 성실과 인내를 토대로 삼되 그 위에 자기만의 것을 세우는 것이 진짜 효도다. 회사가 조직력과 책임감을 가르쳤다면 퇴직 후에도 그 틀 안에만 머무는 것이 보답이 아니다. 그 능력을 가지고 전혀 다른 곳에서 새로운 것을 시작하는 것이 보답이다. 여기서 앞의 이야기들이 합쳐진다. 데카르트가 생각하는 내가 진짜 나라고 했을 때 니체는 순서를 뒤집었다. 즐거운 학문 서문에서 니체는 이렇게 썼다. 나는 존재한다. 고로 생각한다. 생각이 먼저가 아니라 존재가 먼저라는 것이다.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내가 전부가 아니다. 몸이 있고 감정이 있고 충동이 있고 욕망이 있고 직감이 있다. 이 복잡한 것들이 뒤섞인 혼돈 속에서 자기만의 질서를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니체가 말하는 되어감이다. 붓다가 고정된 나는 없다고 했을 때 니체는 이렇게 받는다. 없다면 직접 만들면 된다. 붓다에게 고정된 나의 부재는 집착에서 벗어나는 해방이었다. 니체에게 고정된 나의 부재는 자기 창조의 가능성이다. 같은 사실을 보고 한 사람은 놓으라고 말하고 한 사람은 만들라고 말한다. 둘 다 맞다. 놓을 것은 놓고 만들 것은 만드는 것. 이것이 인생 후반의 지혜일 수 있다.
어쩌면 이것이 낙타에서 사자를 거쳐 아이에 이르는 여정의 진짜 의미일 것이다. 낙타의 시간에 우리는 짐을 지면서 인내와 성실을 배웠다. 사자의 시간에 우리는 짐을 내려놓으면서 거부의 용기를 배웠다. 아이의 시간에 우리는 새로운 것을 시작하면서 창조의 기쁨을 배운다. 세 단계가 순서대로 오는 것이 아닐 수도 있다. 어떤 날은 낙타로 돌아갈 수도 있고, 어떤 날은 사자의 분노가 필요할 수도 있고, 어떤 날은 아이의 순진무구함이 찾아올 수도 있다. 중요한 것은 세 가지 모두 내 안에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어떤 모습을 선택할지는 나에게 달려 있다는 것이다. 수십 년간 쌓아온 경험이 있다. 실패도 있고, 성공도 있다. 상처도 있고, 기쁨도 있다. 이 모든 것이 재료다. 이 재료로 무엇을 만들 것인가? 이것은 아무도 대신 정해줄 수 없다. 부모도 안 되고, 자식도 안 되고, 사회도 안 된다. 오직 자기 자신만이 정할 수 있다. 이것이 니체의 마지막 메시지다. 네가 되어라. 이미 정해진 나를 찾는 것이 아니다. 앞으로의 나를 만들어가는 것이다. 소크라테스는 말했다. 나를 모른다는 것을 알아라. 데카르트는 말했다. 모든 것을 잃어도 생각하는 내가 남는다. 사르트르는 말했다. 타인이 정해준 나에서 벗어나라. 붓다는 말했다. 고정된 나는 처음부터 없었다. 니체는 말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만들어라. 모른다, 남는다, 벗어난다, 없다, 만든다. 이 다섯 개가 모순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의 여정이다. 모르니까 물어보고, 물어보니까 남는 것을 발견하고, 발견하니까 가짜를 벗겨내고, 벗겨내니까 고정된 것이 없음을 알고, 없으니까 새로 만들기 시작한다. 이것은 한 번에 끝나는 과정이 아니다. 30대에 한 번 겪고, 50대에 다시 겪고, 70대에 또 겪는다. 매번 다른 깊이로, 매번 다른 답으로. 30대에 세운 나가 50대에 흔들리고, 50대에 다시 세운 나가 70대에 또 흔들린다. 그것이 삶이다. 그리고 그 흔들림 속에서 질문을 놓지 않는 것, 그것이 성찰하는 삶이다. 이것이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에 완전한 답은 아닐 것이다. 그러나 이 질문이 어떤 모습인지를 조금 더 선명하게 보여준다. 5개의 이야기를 들었다. 첫 번째 이야기는 말한다. 자기를 안다고 착각하지 말라. 답을 가지려 하지 말고 질문을 가져라. 두 번째 이야기는 말한다. 모든 것이 사라져도 괜찮다. 역할이 벗겨지고 직함이 떨어져도 생각하고 느끼는 내가 남아있다. 세 번째 이야기는 말한다. 그 나조차 타인이 만든 것일 수 있다. 남의 시선이 내 안에 들어와 나를 가두고 있었을 수 있다. 그 감옥에서 나올 수 있다. 네 번째 이야기는 말한다. 가둘 것도 없다. 고정된 나는 처음부터 없었다. 변하는 것이 본래의 모습이다. 다섯 번째 이야기는 말한다. 없다면 만들어라. 앞으로의 나를 직접 만들어라. 이 5개의 답은 서로 모순된다. 첫 번째 답 위에 두 번째가 세워지고, 두 번째를 세 번째가 흔들고, 세 번째를 네 번째가 허물고, 네 번째의 빈자리에 다섯 번째가 새로운 것을 짓는다. 정답이 없다. 그것이 이 질문의 본질이다. 그런데 어쩌면 정답이 없다는 것이야말로 가장 인간적인 답일 수 있다. 기계에게는 정체성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 기계는 만들어질 때 정해진 대로 작동하면 그만이다. 동물에게도 이 질문은 없다. 동물은 자기가 누구인지 묻지 않는다. 그냥 산다. 이 질문이 가능하다는 것, 이 질문에 괴로워한다는 것, 이 질문에 답을 찾으려 수천 년을 매달려 왔다는 것. 이것이 인간이 인간인 이유일 수 있다.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답은 하나가 아니다. 오히려 이 질문은 하나의 답에 안주하지 말라고 말한다. 젊을 때의 답과 지금의 답이 다를 수 있다. 올해의 답과 내년의 답이 다를 수 있다.
아침의 답과 저녁의 답이 다를 수 있다. 그래서 괜찮다. 성찰하는 삶은 살 가치가 있기 때문이다. 의심하는 한나는 존재하기 때문이다. 변하는 것이 본래 모습이기 때문이다. 나는 앞으로 만들어갈 것이기 때문이다. 프롤로그에서 거울 이야기를 했다. 아침에 세수를 하고 거울을 보았더니 낯선 사람이 서 있었다고. 이제 다시 거울 앞에 서보자. 주름이 있다. 흰 머리카락이 있다. 예전과 다른 얼굴이 있다. 그런데 이제 이 얼굴이 다르게 보이지 않는가? 이 주름은 수많은 질문을 품고 산 흔적이다. 모르는 것이 두렵지 않았던 것이 아니라 모르면서도 살아온 사람의 흔적이다. 이 눈은 타인의 시선을 수십 년간 견뎌낸 눈이다. 때로는 그 시선에 갇히기도 했지만 결국 자기 눈으로 세상을 보려 한 눈이다. 이 변해버린 얼굴은 흘러온 증거다. 강물이 멈추지 않고 흘러온 것처럼 이 얼굴도 멈추지 않고 여기까지 왔다. 그리고 이 얼굴에는 앞으로의 이야기가 아직 쓰이지 않았다. 내일의 주름은 아직 생기지 않았다. 내년의 표정은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다. 이 얼굴이 앞으로 어떤 얼굴이 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그것을 정하는 것은 세월이 아니라 나 자신이다. 그리고 내일의 나는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다. 내일 아침에도 거울 앞에 설 것이다. 그때 물어보시라. 나는 누구인가? 이 질문에 답하지 못해도 괜찮다. 오히려 답하지 못하는 것이 정직한 것이다. 중요한 것은 답이 아니라 질문이다. 질문을 멈추지 않는 한 우리는 살아있는 것이다. 이 질문은 2500년 전에도 있었고, 2400년 전에도 있었고, 400년 전에도 있었고, 150년 전에도 있었다. 그리고 오늘 아침 여러분의 거울 앞에도 있다. 나는 누구인가? 이 질문이 불편하지 않기를. 그 안에 살아있다는 증거가 있으니까. 소크라테스는 질문 앞에서 겸손했다. 데카르트는 의심 앞에서 용감했다. 사르트르는 자유 앞에서 정직했다. 붓다는 변화 앞에서 고요했다. 니체는 가능성 앞에서 뜨거웠다. 우리는 이 다섯 사람이 될 필요가 없다. 우리는 이미 우리다. 질문을 품고 의심을 견디고 시선을 넘어서고 변화를 받아들이고 새로운 것을 시작하는 이미 그 모든 것을 해온 사람들이다. 다만 그것을 나라고 부르지 않았을 뿐이다. 내일 아침 거울 앞에서 다시 만나자. 그 거울 속의 낯선 사람에게 편안하게 인사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